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제전, 전국 장애인 제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월호 3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 관련돼서 오늘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저희 그 고생은 유가족에 비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문회를 진행해서 그런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증인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참 증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먼저 이거 한번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청문회 시작도 전에서 해수부가 공문을 내보냈죠. 이건 특조위가 하는 청문회는 이거는 특조위 활동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조위에서는 아니다. 그 청문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고 가시죠. 일단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해수부 뭘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냐면 그 세월호 특조위의 청문회라는 것은 조사활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게 없고요. 위원회 업무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법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청문회인데 해수부가 그렇게 나설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해수부의 주장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만 그 해수부는 이제 그 인양추진단 그 직원들이 이번 청문회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들은 출석 의무가 있는데 그 증인들이 나서서 그 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떠드는 건 정말 우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청문회가 좀 불편하니까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출석하지 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역할을 해수가 맡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특조위 이제 제대로 청문회에 이제 증인들이 많이 출석을 안 했는데, 이번 청문회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대신에 굉장히 뭐 PPT 자료라든지 영상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색다른 청문회가 좀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은 진실이 좀 알려졌는데, 그 관련돼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TRS 부분이 나왔어요. 뭐 TRS 입수부터 이거 발표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이제 해경 본청,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을 이제 실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TRS 녹취록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거냐라고 좀 확인해보자 해서 해경 본청에 갔는데 가보니까 하드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단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녹음된 파일이 100만 개가 넘는 게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럼 깜짝 놀랐죠.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니.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녹음 파일이 해경들 교신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해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1, 2, 3정, 삼천구함, 뭐 헬기 이렇게 조각조각난 형태로 뭐 교신 내역을 이제 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래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해경하고 해군하고 교신한 거라든가 뭐 기타 다른 핫라인. 그러니까 아마 우리한테 지금까지 그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청와대에 보고했던 그런 그 교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녹취 파일 원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IT 관련 증거물은 이 훼손, 조작되거나 이렇게 오염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증거로서 채택이 못 되죠. 그래서 그게 오염되기 전에 변형을 가하기 전에 일단 그 원본 그대로 현재의 상태 그대로
이미징을 떠놓자라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해경한테 그걸 일단 넘겨라. 뭐 여러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해경 중에서도 수사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 기록 자체가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사를 하셨으니까 수사의 원칙이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뭐 줄 수 없다는 둥,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무슨 국가 기밀이 있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진상규명국 직원들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거기서 거의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 조사위원들이 무슨 정말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농성까지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의 어떤 핵심 내용들이 다 컨트롤 들어있는 시스템이 안에 거니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또 한번 특조위의 그 한계를 확인했는데요. 강제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도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특조위는 그러니까 그 실질조사는 나가지만 임의 제출만 요청할 수 있어서 설득을 한 거고 그런데 못 주겠다고 해서 결국 일주일 넘게 농성까지 하면서 해서 이제 받기로 해경이랑 합의를 했습니다. 잘 얘기를 해갖고 우리도 2급 기밀 취급 자격은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국가 기밀 관련 부분은 그러면 니네가 판단해라.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해경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일단 이미징을 뜨자라고 해서 이미징을 뜨고요. 그 다음에 해경 니네가 분류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 기밀 접근도 안 할 테니까 니네가 분류해서 국가 기밀과 관계 없는 걸 일단 먼저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국가 기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나중에 특조위랑 해경이 마지막에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류 작업을 해경이 하도록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징한 하드디스크 원본도 해경 본청에다 뒀고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경 보고 하라고 했고 우리 특조위는 다만 해경이 확인한 파일만 따로 건네받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6월 23일하고 7월 1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7,100개 정도 받은 겁니다. 7,100개요. 그럼 계속 100만 개 되니까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해경이 6월 30일 지나니까 입을 싹 닫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 정말 국가기관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양보를 한 거죠. 사실은 해경이 판단하는 이게 국가기밀이 진짜 국가기밀인지는 사실 몰랐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주고 다 합의했으면 해경이 할 수 있도록 해경이 주장하는 조건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우리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경이 건네주는 것만 사실상 받기로 한 건데요. 그것도 두 번 주고 나서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좀 이 현 정부의 국가 기구들이 좀 문제가 심각한 게요. 거짓말을 그렇게 막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참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입수한 TRS 이제 기록 중에 보면은 이제 공기 주입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에어포켓 그 특조위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날 언론에는 다 공기가 주입됐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있던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고 사람들도 인제됐다라는 얘기도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아예 식당 칸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이제 엉뚱한 데다 놓고 이런 거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요번에 밝히고 나서 유가족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랬죠. 유가족들은 뭐 사실 그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에어포켓이 있다고 하면서 해경이 공기를 주입한다고 했을 때 거기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공기를 주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확인된 건 거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미수습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 실종자들이 많은 식당 칸에 주입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해경이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한 건 조타실에, 실제로는 조타실도 아니고요. 조타실 근처 어디 그냥 쑤셔 넣는 시행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 지금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유가족의, 그 당시 뭐 아직 유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대국민 쇼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찰 일은 결국 공기를 주입하라고 지시했던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 ENG 카메라가 달려있는 함정 4척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중계를 위해서는 그런 거대 함정이 가야 되거든요. 그쵸. 1, 2, 3정, 그러니까 그 승객을 구조하러 갔던 P1, 2, 3정은 ENG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청와대가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장착된 그런 함정 4대를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생중계를 한 거죠. 이거 참. 이거는 대국민 쇼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쇼였겠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여건상 식당 칸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 해수부와 이제 정부인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이제 ROB 이게 수중 로봇도 예. 짚고 넘어가죠. 뭐 예. 수중 로봇이 뭐 이렇게 뭐 성공을 했다고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대는 유실되고 거의 이제 결론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음성 녹음 분석 결과 그 ROV의 선체 진입 실패 거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밝혔지만 실패했습니다라고 그대로 진술이 나옵니다. 근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됐습니까? 선체 진입 성공. 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언론의 받아쓰기. 그렇죠. 참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저는 또 한번 그 언론의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지금 요 초점은 언론이 아니라 그 ROV 그 수중 로봇 그 대국민 쇼가 초점이니까 결국 정부는 그 당시 희생자들을 수색 구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실패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조 실패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걸 봤을 때 과연 그게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된 건지 그런 걸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짚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가 지금 계속 많은 것을 특조위의 어떤 조사를 네.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임의 조사, 그러니까는 임의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 우리 그 반민특위가 그랬었잖아요. 반민특위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경찰들이 거부를 하고 자료 제출하지 않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특조위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알려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예. 그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 생각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조사를 더 하고 예. 어떤 그 하나의 매듭을 좀 지어 나가면서 책임질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특조위 활동은 뭔가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시점에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가 그 해경지휘부의 처벌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국회에 특검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특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경지휘부의 구조실패 책임에 대한 처벌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그 국민 쇼를 하면서
그 거짓말한 부분이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활발하게 정리해서 그 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증인도 안 나왔는데 하나만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세월호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3차 청문회 때 나왔던 이런 중요한 사안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제 특검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짚어보니 CCTV 또 영상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그 전에 이제 증인 말씀이 계속 예. 나오는데 이게 청문회라는 게 묻고 답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증인, 참고인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 특조위 1차 청문회 때 해경이 나와서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그 모습 그 자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해경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또 청문회의 하나의 묘미라고 그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증인이 나왔다 그래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차 청문회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특조위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어떤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 증인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실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예. 부분은 있지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RS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증인이 나와서 변명하면 오히려 이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3차 청문회에서 볼 때 증인이 나오면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증인이 없어도 충분히 그 특조위가 활동한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증인이 좀 많이 증인과 참고인이 많이 나와서 좀 활발하게 진행된 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통제나 뭐 그렇죠. 유병원 보도 관련은 왜 그 TV조선 사회부장도 증인으로 나오셨고 그다음에 KBS 당시 보도국장께서도 증인으로 나오셨고 그다음에 참고인들도 나와서 사실 상당한 공방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언론 청문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꾸 3차 청문회를 증인과 연결시켜서 부실했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3차 청문회의 특징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증인들이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 증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국민들께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많이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 보면은 사실 특조위가 무기력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를 이게 속칭 한 방에 날려버렸던 청문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청문회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월호 특조위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한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를 보고 제2의 반민특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8월 초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께서 지지 그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민특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임원영 소장께서는 세월호 특조위를 제2의 반민특위라고 하는 건 정확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특조위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월 30일이 되면 정부는 강제 폐쇄 조치할 것이 예상되고요. 저희는 강제 폐쇄까지도 지금 그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 30일이 지나면 정부는 위원장, 상임위원도 사무실 자체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찰 이제 풀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저희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3차 청문회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지금 당장에 뭘 하려고 하냐면 강제 폐쇄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폐쇄당할 때 맨손으로 쫓겨나기 전에 자료라도 좀 정리를 해놓자.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뭐 특조위의 외부적인 활동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은 없고요. 그동안 그 조사한 거 뭐 기록 정리를 해놔야 뭐 나중에 기록을 이관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록 정리하는데 좀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강제 폐쇄 조치로 특조위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3차 청문회 때 그 밝혀진 것만 플러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 해경 어떤 TRS 기록 중에서 다 보지 못하셨던 부분도 많으실 거잖아요. 예.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좀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단식 얘기를 또 꺼내시고, 그다음에 폐쇄에 뭐 어떻게 경찰이 올 건지 그것도 대비하시는 거 보면 참 답답한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그 선체 그 절단 부분에 대해서 그때 8월 30일 날 이제 브리핑을 이제 직접 하셨는데 그 선체 절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끌어올리냐, 절단해갖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선체 절단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해수부가 뜬금없이 8월 29일 날 선체를 절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의 절단이 아니고 세월호를 끌어올려서 이제 육상에다가 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직전에 일단 절단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뭐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요. 객실 직립 방식. 마치 이름은 뭔가 되게 멋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름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수부가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건데 요체는 그냥 세월호를 육상에다 옮겨놓은 다음에 화물칸이랑 객실칸을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객실 직립 방식, 그래서 뭔가 훌륭한 방식이고 뭔가 고민의 결과물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여튼 세월호는 올라오면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객실 부분에서 이제 미수습자 수습을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8월 29일 날 해수부 발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요. 이거는 아주 심각해서요. 왜 심각하냐면 그 세월호가 지금까지도 왜 침몰했는지 원인이 안 밝혀졌거든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뭐 과적이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정확한 그 침몰 원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뭐 대각도 변침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몰 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혹시 이게 기계적인 결함, 기계적 고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간적 실수인지 뭐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조타실에서부터 배, 객실 위쪽에 있는 조타실에서부터 배 제일 뒤쪽 아래쪽에 있는 러더까지 그 이게 기계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배는 조타실부터 이 선미 러더까지
배전, 배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 연결이 돼서 통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조정도 하고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조타실에서 엔진을 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실 부분하고 화물칸이 잘라버리면 그런 연결된 부분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를 절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유가족들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해석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유가족 중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뭐 스쿠버 다이버도 이제 직접 들어가신 네. 분도 있는데 대화를 하면 해수부에 그러니까 정말 이 해양이나 이 바다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무식하다는 말도까지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해수부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건 저도 궁금한데요. 그 해수부가 정말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그들이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오늘도 그 더불어민주당 위성원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새로 인양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앞선다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해수부는 그 1,0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을 그 용역을 줘놓고는 이렇게 상하이 셀비지에 끌려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도대체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추측컨대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상하이 셀비지 했을 때 저기가 과연 인양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죠. 오히려 그 다른 업체들 조금 뭐 약간 비싸더라도 거기가 훨씬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생뚱맞게 이제 상하이 셀비지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그 특조위 그 조사위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아시는데 하지만 그 아까도 했듯이 그러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지금 당장 바라는 거는 특검이 먼저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이 우선일까요? 특조위 기간 연장이 우선일까요?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먼저 이제 하나 빨리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 일단 특조위는 정부 방침에 의하면 9월 30일이 지나면 침몰해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강제 폐쇄 조치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 뭔가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러니까 우리 조사관들의 신분 보장, 그다음에 예산 배정, 그동안 밀린 월급 지급 이런 조치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조위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라도 좀 뭔가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침몰하는 특조위 좀 막아달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특검은 또 조금 평면이 다릅니다. 뭐냐면 그 국회에 특검 요청안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있는 동안 그 안건은 언제든지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특조위가 있을 때 그쵸. 특검이 진행되면 더 좋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특조위가 침몰하는 상황이라면 특조위는 사라지더라도 특검이라도 빨리 좀 그 발동이 돼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국민들이 좀 보고 좀 속이 좀 시원한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특검을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그 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검안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사실 특조위에 이제 조사관 들었던 그 신분 보장과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그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특검은 어차피 이제 발의가 된 거는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니까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잠깐 월급 얘기 나왔는데 월급 얼마나 밀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6월 30일 예. 그 이후에 정부는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그 조사관들의 신분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합 보고서 작성용 조사관을 지정해야만 예산도 주고 월급도 주겠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는 지금 조사 활동 기간이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관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정부가 그러면 지금 조사관들은 신분이 없다. 그래서 민간인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월급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두 달이 이제 두 달이 넘었습니다. 예. 이제 두 달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정말 생활이 힘든 그렇습니다. 분들일 예. 텐데 이 월급도 월급이지만 아까 이제 그 9월 30일로 폐쇄된다는 얘기 하시면서 이제 기록물 이제 그 부분인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이제 조사관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사실 이제 모아놓은 자료들, 그 해경에서 이제 힘들게 얻었던 자료들, 이런 모든 자료들을 뭐 분실했다 그러면 사실 예. 뭐 나중에 특검이 설령 하더라도 그 자료들은 뭐 그냥 하는 얘기니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파견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정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정말 뭐 하여튼 우리 조사관들이 그동안 이제 작업한 내용들은 이제 전산으로도 네. 이제 입력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 현재 남아있는 조사관들이 좀 그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종합보고서 부분 한 말씀 드리면 종합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특조위가 조사 활동의 결과물이 쌓이고 어떤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각 정부 부처에 이제 개선점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좀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조사 활동이 막 진행되는 중간에 활동을 스탑하라고 해놓고 종합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특조위는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인위적으로 7월 1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활동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종합보고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못하는 거지 뭐 우리가 굳이 정부는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정부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조사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실험을 하면은 실험을 10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 딸랑 해놓고서 결과물을 내놔라. 뭐 논문을 쓰라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6월 말까지 우리가 조사 활동을 한 30% 정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한 6개월 정도를 더 했으면 그 실제로 그 조사 활동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거의 70-80% 이상 조사를 마쳤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것은 그 내년 2017년 2월 3일까지 조사 활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3차 청문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단지 증인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아니었다는 걸 또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특검과 특조위 어떤 기간 연장의 이 중요성에서 이제 특조위의 어떤 활동이 일단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기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해수부나 정부에서 주장했던 특조위 시작 기간과 정말 실제로 일을 시작한 기간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말 정식으로 일을 시작해갖고 내년까지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방해 속에서 무산되고 있고 정말 침몰하는 반미특위가 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 어떤 얘기가 하시겠습니까? 예, 뭐 여기 애청자들은 시청자들은 뭐 우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그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 우리 주변에 그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가슴으로 좀 끌어안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이다 보니까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상규명 소위 현장이지만 뭐 필요에 의해서 조사 활동이라든가 청문회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자료들을 좀 보고 또 우리 애기들이 그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걸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건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진상규명도 안 되고 정부의 방해 이런 것만 있다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 참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뭐 그걸 덮어버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2년 반이 돼도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길은 너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마주보고 참사 원인이 뭐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점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이 이제 가슴으로 좀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를 직시하고 기억하자. 그것이 참사를 우리가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전 또 한편은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정말 진실을 마주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 진실을 파헤치시는 분들도 지켜주려고 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뭐 9월 30일이 아니라 계속 정말 세월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럽고 화나는 새벽, 수문화를 안 먹어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숨을 쉬는 게 버겁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시도 때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생뚱맞게 엄습하는 서러움을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 엄마들 모두 이미 육체적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 엄마라는 이름으로 버텨내는 건 한계가 없는 걸까? 아이들과의 약속 앞에서 당당하고픈 엄마는 초인이어야만 하는 걸까? 불안하고 두려운 새벽이다. 예은이 아빠 유경구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평범한 엄마 아빠가 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정치가 외면한 그를 여러분마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IM피터 시청해주신 시청자와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